명추연대는 이미 지나간 얘기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이상으로 이재명 후보가 개혁에 대해서 말하지 않잖아요. 개혁 대 개혁으로 본선 치르자. 개혁에 무슨 속도가 필요합니까? 속도가 필요하면 개혁도 아니에요. 그건 아직도 물어보고 싶으세요. 안심하고 추미애 편은 추미애에게 추를 찍으면 추가 되고 추는 가을이니까 그죠? 결실이니까 저 집안 잔치가 먹을 것이 풍성하네. 인절미를 먹을까 시루떡을 먹을까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일단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랑 또 흔히 말하는 뭐 명추연대 이런 게 좀 현실화할 가능성이 좀 있는지. 명추연대는 이미 지나간 얘기 아니에요? 그건 이낙연 후보 쪽에서 이재명 대 반이재명 구도를 생각했던 분들이 저를 이재명 돕기 위해서 나왔다는 식으로 또 프레임을 씌워서 추윤 갈등 비슷하게 프레임의 희생양이 되도록 해버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게 아닌 것이 드러났잖아요. 제가 말하는 이상으로 이재명 후보가 개혁에 대해서 말하지 않잖아요. 네, 오히려 뭐 처음에는 본인이 얘기했던 기본소득마저도 1호 공약 아니다. 네. 라고 슬그머니 후퇴할 뻔 하다가 제가 개혁 다 와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때 다시 꺼냈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개혁은 우리 사회의 문제들이 개인이 돌파할 수 없는 구조적인 거거든요. 사회 구조적인 병폐거든요. 이게 다 기득권을 건드리는 거예요. 기득권의 저항이 불보듯이 뻔한 것들이죠. 그렇게 아우성 친다고 해서 이렇게 비비고 타협해버리고 하면 개혁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눈치 보는 후보하고 아닌 후보하고는 이제 국민들이 구분이 가실 것 같은데요. 개혁의 저항을 돌파해낼 수 있는 후보와 아닌 후보는 이제 구분이 뚜렷한 거 아닙니까? 추미애 장관을 지지하는 표는 이재명 후보한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추미애한테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보다 몇 퍼센트 정도 더 가져올 수 있다고 지금 이재명 지사가 받는 한 50% 넘는 지지율 중에 몇 퍼센트는 추미애에게 올 수 있는 표라고 보시는 거죠? 몇 퍼센트라기보다는 지금 한 제가 그 보수 언론이 저를 잘 써주지 않잖아요. 이 보수 언론이 윤석열 후보를 워낙 키워놨고 그러니까 우리 1등 후보한테 몰아주자 그 분위기인 거죠. 근데 이재명은 어떤 단발성 공약이다. 그러니까 순발력은 돋보이는데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런 정책은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결국 끝까지 못 갈 것 같다. 그러면 이 보수 언론의 그 키우는 것도 어느 정도 끝이지 거의 끝난 것 같으니 이제 안심하고 추미애 편은 추미애에게 추를 찍으면 추가 되고 추는 가을이니까 그죠? 결실이니까 네. 결실의 추한테 표를 찍으면 결실로 돌아온다. 열매를 맺는다. 4회 대개혁의 추미애가 된다라고 호소하고 싶은 거죠. 결국 민주주의라는 건 분권이에요. 경선 무대에서도 하나로 몰아주자 이런 게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한쪽에 표 다 몰빵해주고 손놔버리고 안심하고 하는 것이 그 민주주의의 가장 그 독약이 되는 것이죠. 개혁 대 개혁으로 본선 치르자. 그러면 이제 아무 관심 없던 중도층이 확 관심을 가지고 흥미 가지고 붙는 거죠. 저 집안 잔치가 먹을 것이 풍성하네. 인절미를 먹을까 시루떡을 먹을까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저한테 몰아주는 표는 저한테 던지는 표는 결국 개혁 표심이에요. 민주당이 이 정도로 개혁을 절절하게 원하구나. 지지자의 개혁 표심의 반영이니까 그것은 표가 많을수록 개혁 탄력이 붙는 거예요. 기본소득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우선 소득 대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대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어느 정도 소득을 대체할 만한 걸 주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또 더
추가 경제 활동을 해서 보충을 하겠다 뭐 이런 설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기본 소득 이렇게까지는 비현실적인 게 맞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앞으로는 노동이 전제되지 않은 그런 사회가 전개가 되지 않겠어요. 노동이 전제되지 않은 이 사회에 대해서 어떤 정도 국가가 이 보충을 해줘야 된다. 라는 의미에서 저는 이 국민 안식연제 또는 이제 주권 배당 이런 걸 하겠다 말씀을 드렸어요. 배당 그러면 왜 우리가 주식 회사에 그 수익이 좋을 때 배당금을 받는 것처럼 주식회사 주주처럼 국민도 하나의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이 주권 배당을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이걸 다른 제도로는 이 국민 안식연제를 통해서 돌려드리겠다 하는 건데 이제 저는 국민 누구나 뭐 직업을 가진 분이건 아니건 간에 취업 준비기, 직업 전환기, 은퇴 준비 시기에 국민 누구나 세 번은 1년씩 안식연제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면 월 1년에 100만 원씩 1,200만 원, 3년이면 3,6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불로소득 한 400조에서 한 0.5% 과세를 한다 치면 30조 정도로 거둘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한 1년 그 설계를 하자면 한 20만 명이 신청을 할 것 같아요. 평균. 그러면 24조가 드는데 30조로는 충분히 그 재원이 충당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산업세 수당을 공약으로 그렇죠.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의원직 사퇴라는 어떤 일종의 승부수를 던지면서 뭐 어제 선거 결과가 30%대 나오면서 좀 의외로 좀 반전이 좀 있는 거 아니냐 평가도 있잖아요.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반전이라고 하기는 그렇죠. 왜냐하면 거의 뭐 총리 당 대표 거치시면서 그 뭐 30% 나왔다는 것이 많이 나온 거 아닌 거 아니겠어? 그게 무슨 반전의 기회겠어요. 네. 그리고 의원직을 사퇴한 것은 잘 납득이 안 되는 것이죠. 네. 굳이 그 종로라는 선거구 노무현 대통령의 상징인 정치 1번지에 김대중 대통령은 국회의원직 자체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걸 중도에 사퇴하면서 한다는 것이 이 경선에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또 잘 납득이 안 되죠. 또 그걸 호남에 가서 종로구 국회의원이신데 호남에 가서 나 국회의원직 던지겠다 하는 것이 그러면 종로 구민한테 물어야지 왜 호남 도민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양쪽 다 불쾌한 일이고 그리고 가벼운 처사였다. 이제 경선 이제 내에서 이제 지지율 상승률이 좀 가파르고 또 네. 경쟁력은 높아지는데 사실 전체 여론조사에서는 아직 1% 2%대를 좀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에 갇혀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도 있는데 좀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그거에 대해서? 그것은 일단 언론 자체가 뭐 제가 그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20 정도에서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추윤 갈등 프레임 속에서 극도의 혐오감으로 이렇게 씌워놨잖아요. 뭐 그런 상태에서 제가 하는 어떤 얘기도 잘 전달이 안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나 이제 경선이 진행이 될수록 이제 이 윤석열의 실체도 드러나고 또 한편 이제 저의 그 비전과 포부를 밝힐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된 것이고 해서 이제 그것이 조금씩 달라지겠죠. 정권 심판이나 정권 연장이냐 약간 진영 대결의 구도로 간다면 본선이 또 장관님보다는 좀 어떤 중도 확장력 있는 뭐 후보들에게 더 유리한 거 아니냐, 장관님께 불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도 확장도 결국은 중도층이라는 게 보수, 진보 이 가운데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정치에 무관심하다 하는 분들이 오히려 중도층이라 할 수 있어요. 정치가 나한테 보태준 게 뭐 있어? 정치 효능감이 하나도 없네? 국민 세금으로 정당을 유지하는데 뭔가 보탬이 되는 대책이 안 나오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걸 정치를 이렇게 효능감 있게 보여주는 것, 해법을 내주고 미래 비전을 내주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거고 그게 중도 확장력을 가져오는 거죠. 지금은 내 삶의 정치가 뭘 해줬느냐라는 거거든요. 어느 쪽이 누가 집권하면 내 삶에 더 보탬이 되느냐 이잖아요. 그런데 야당 한번 보세요. 뭐 개그쇼도 그거 더 이상 웃길 수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윤석열 후보 같으면 뭐 120시간 노동이라든지 뭐 백신을 가난한 사람은 뭐 그냥 맞아도 된다든지 뭐 부정식품 논란이라든지 그러니까 국민의 삶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한 흔적도 안 보이고 비전도 안 보이고 하잖아요. 국민의힘 최종 대선 주자는 누가 좀 될 것 같다고 보시나요? 현재로는 눈에 띄는 분은 홍준표 후보죠. 그 홍준표 후보 왜 그렇게 뜨고 있다고 보세요? 잘 아시잖아요. 그 의정활동 갈 데가 표가 갈 데가 없어요. 어차피 야당 지지층은 야당 후보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지가 없는 거죠. 홍준표 후보는 정치 현안에 대해서 우선 국민들이 알기 쉽게 좀 시원하게 이렇게 내뱉는 정치 언어력이 좀 뛰어난 분이죠. 홍준표 의원이 후보가 된다면 필승 전략이랄까요? 어떤 점에서 우세하다고 보시는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구조적인 병폐에 대해서 뭐 통찰력이 있으시거나 하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좀 적극적이시라고 할까. 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해법, 뭐 대안, 비전 제시 능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압도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죠.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여성 표심에 있어 또 약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또 그런 가부장적인 사고나 뭐 이런 뭐 그건 못 고치시는 것 같더라고. 또 고치실 생각도 없더라고요. 네. 우선 뭐 어쨌다고 하는 식이죠. 네, 그리고 어차피 나 안 찍을 사람들 아니냐 뭐 네, 이렇게 네, 진영 논리로 퉁쳐버려요. 또 슈퍼위크 1차 발표 나면서 3위로 이제 역전해서 올라가셨는데요. 이제 3운세가 되게 뚜렷하게 그리고 계신데 근데 또 한편에서는 또 윤석열 총장의 그런 고발 사주 이슈의 어떤 반사 효과가 좀 주된 원인이었다 그렇게 평가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원인이 좀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보시는지. 제가 아주 늦게 출발했죠. 다른 후보들은 다 진영을 짜놓고 있는 상황에서 늦게 출발했는데 그것이 이제 잠복해 있다가 이제 좀 결집이 되면서 표심이 드러나는 상황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의 반사 효과다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어쨌든 윤 총장이 개입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계시는. 개입이 큰 것이 아니라 그 고발장은 다 윤 총장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죠. 뭐 한동훈이라 한들 또 윤 총장을 위해서 한동훈이 역할을 했겠죠, 모종에. 그러면 그것은 윤 총장이 직접 개입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겠죠. 어느 누구의 이익도 아니고 윤석열의 이익이니까 그것으로 이익 보는 사람은 결국 윤석열이니까. 네. 네.